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32, 이름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이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의 한가운데에 도무지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박혀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독했다 하실 거고 또 누군가는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옆에 있는 따님이나 며느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말이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안쪽 작은 반찬가게 집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 다듬는 소리, 아버지가 두부 받으러 도매시장 다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란 그런 집이었습니다. 집은 좁았고 통장 잔고는 더 좁았지만 어머니 손맛 하나는 그 골목에서 알아주었지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순잔에 멸치볶음 한 접시면 우리 영감밥 2공기 뚝딱이여 하시며 웃던 풍경,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가게가 저를 키웠고, 그 가게가 제 대학 등록금이었고, 그 가게가 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고생 끝나는 그날을 보고 싶었거든요. 공부도 악착같이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들어가 편집자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넘는 월급이 찍히던 날,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을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 서연이 다 컸네. 인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어머니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제가 28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같은 빌딩 다른 회사에 다니던 키 크고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해 보이는 그런 남자였지요. 처음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사다 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다리를 삐끗하셨을 땐 제 손을 잡고 같이 병원으로 달려가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따뜻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어쩌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 2년쯤 되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사실 우리 집이 좀 별나. 내가 5대 독자거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외아들이라는 뜻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준호 씨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덧붙인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손자를 엄청 바라셔. 그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미리 말해두고 싶어서. 그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손자 바라는 게 뭐 별일인가. 어느 시어머니가 안 그러시겠나. 그렇게 가볍게 넘겼지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예고편이라는 걸 그땐 정말로 몰랐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그런 비싼 식당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셨지요.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옷장을 다 뒤집어 엎으며 어떤 옷이 시장 사람 티가 덜 나냐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옥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평생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립스틱을 바르고 그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최말순 여사가 저희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한 단을 살까 말까 고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사부인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 아, 그 시장에서 반찬? 아유, 우리 며느리감이 그런 데서 자랐구나. 그래도 요즘 세상에 출신이 뭐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호호. 그 호호 웃음 뒤에 묻은 가시를 저희 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저 어머니는 예, 예 하면서 연신 고개만 숙이셨지요. 저는 그날 식탁 아래로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 번 더 못 박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준호가 5대 독자라 우리 집안에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드님이 꼭 나와야 돼요. 사부인도 아시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 어머니가 더듬더듬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서연이가 건강하니까 좋은 손자 안겨드릴 거예요. 그 말이 저희 어머니의 평생 한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9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에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 시어머니가 골라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가까이서 자주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땐 그게 시어머니의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순진했는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김치통 가득 김장김치를 들고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김치통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라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들 만드는 거 말이야. 신혼이라고 노닥거리지 말고 매일매일 합방해야 돼. 알았지? 우리 집안은 빨리빨리 자손 봐야 돼.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준호 씨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어색하게 웃기만 했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첫째 주부터 시어머니의 손자 타령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물으셨습니다. 예, 너 이번 달은 어떻디? 소식 없니? 신혼 6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식탁에서 갈비찜을 뒤적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옆집 그댁 며느리 봤더니 결혼한 지 5달 만에 떡하니 임신했더라. 너는 뭐하니 도대체? 한 달에 며칠이나 합방을 해? 준호야, 너는 회사에서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응? 일찍 들어와서 애 만들 생각을 해야 하지. 저는 갈비를 씹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고 신우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깔깔 웃으며 엄마 좀 그러지 마. 옳게 부담스럽잖아 하면서도 입꼬리는 한참 올라가 있더군요. 처음 1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매달 생리 예정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임신 테스트기를 5번씩 다시 봤습니다. 한 줄이 뜰 때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지만 그래도 다음 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오는데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2년차 어느 명절 시댁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러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쩜 좋아.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이래서야 우리 집안대가 끊기겠어. 사돈댁에서 뭘 잘못 먹였나 어쩌나. 친척 어른들 앞에서 제 얼굴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시지요? 저는 그날 부엌에 들어가 식기들을 닦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이러더군요. 올케, 우리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올케가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 사실 5대 독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각오라는 말.
그날부터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를 한방병원에 끌고 다니셨지요. 시어머니가 아는 한의사라는 분이 처방해 준다는 한약이 어찌나 쓰고 비린지 마시고 나면 며칠을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한 첩에 30만 원 한다는 그 약을 시어머니는 매달 2첩씩 사주시면서 영수증을 꼭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우리 집안 대가 너한테 달렸어. 알지? 용한 점쟁이라는 분도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제 사주를 펴보더니 한참을 끙하시더군요. 이댁 며느리는 자식, 복이 좀 약하시네요. 음기가 너무 세서 양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부적을 좀 써야 하겠는데 부적값이 100만 원이라더군요. 그 100만 원을 시어머니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 앞에서는 예, 어머니하고는 집에 와서는 서연아, 미안하다. 그냥 한 번만 해드리자 하더군요. 저는 그 100만 원이 친정 어머니 일주일치 가게 매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산부인과 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강남의 용하다는 난임 전문 병원이란 병원은 다 데려가셨지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자궁을 들여다보고 호르몬 수치를 재고 별별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내분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자궁 상태도 좋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되받으셨습니다. 그럼 왜 임신을 못해요? 정상이라는데 왜 못하냐고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부 난임의 절반은 남편 쪽 원인이 많습니다.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됐어요. 우리 준호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다른 병원 가봅시다. 그 일을 저는 5군데 병원에서 5번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똑같았습니다. 남편 검사 이야기만 나오면 길길이 뛰며 자리를 박차시는 거였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든 준호 씨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게 아닐까. 본인 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래서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큰맘 먹고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검사 받아봐요. 제 검사는 다 했으니까 이번엔 당신 차례야. 준호 씨가 잠깐 멈칫하더군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이미 받아봤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받아봤다고? 언제? 결과는? 준호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어머니가 시켜서 강남에 있는 김민철 비뇨기과라는 데서. 사실은 내가 정자 운동성이 많이 낮대. 의사 선생님이 자연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셨어. 그래도 확률이 워낙 낮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어머니가 너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며느리가 알면 무시한다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마구 뒤엉켰지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문제를 알고도 저를 무려 3년 동안이나 잡아왔던 겁니다. 한약, 부적, 병원, 검사 그 모든 비용과 모욕은 저 하나에게 쏟아부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던 시어머니.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수첩에 그 병원 이름과 검사 시기를 적어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언젠가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도 웃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시무룩해? 시어미가 무서워? 아니면 죄가 있어서 그래? 너 혹시 옛날에 무슨 수술 같은 거 한 적 있는 거 아니지? 저는 그 말에 진짜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제 몸을 의심하다니.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왜 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시더군요. 뭐, 너 지금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야? 임신 못하는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야. 우리 준호는 멀쩡해. 너 아니었으면 벌써 손잡았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댁 마루에서 일어나 신을 신고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뒤따라오면서 서연아, 어머니가 화나신 거니까 좀 참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길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도 시어머니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들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어찌나 속이 타는지 하며 제 사연을 돈내반에 떠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모인 자리에 저를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야. 아직 소식이 없어. 어디 용한데 좀 알려줘봐 하며 저를 진열장 위 물건처럼 다루셨지요.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친정에 가도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댁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아셨는지 어느 날 저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이러시더군요. 우리 서연이 엄마가 미안하다. 더 좋은 집에 못 보내서 시집살이가 많이 고되지?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끝까지 진실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가슴이 무너지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6개월이 되어가던 그해 가을이 시작될 무렵 그 일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저는 그동안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워 회사 근처 산부인과에 들렀습니다. 그저 빈혈인가 과로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잠시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모님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 차입니다. 아기집도 잘 잡혔고 심박도 좋아요. 저는 진료실 의자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히 덧붙이셨습니다. 7주 차에는 성별은 알 수 없어요. 그건 보통 16주 이후에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산모님 자궁 환경이 아주 좋아요. 잘 키워보시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나와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반을 기다린 아기였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던 그 사람의 아이가 정말로 제 뱃속에 와 있었던 거지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0%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준호 씨에게 말하려고 몇 번이나 입을 떼었다가 닫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만약 말씀드리면 그 손이 또 제 배 위로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한약, 영양제, 비싼 산후조리원, 무엇이든 본인 손으로 통제하려 들 게 분명했지요. 저는 딱 일주일만 혼자 이 기쁨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땐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안에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으로 들이닥치셨지요. 손에는 큰 노란 봉투를 들고 계셨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으시더니 그 노란 봉투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앉아라, 며느리야. 오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준호 씨도 안방에서 나와 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게 무엇인지 그때는 정말 짐작도 못했지요.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그건 협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차분한, 차라리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라. 우리 준호랑 너랑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그 다음 말이 제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3년 6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아들도 못 낳고 시어미 속만 썩이고 우리 5대 독자 가문이 너 하나 때문에 끊기게 생겼어.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새 며느리 구할 거다. 내가 이미 중매쟁이 아주머니 통해서 맞선 자리도 2번 다녀왔어. 그쪽 집안은 다 아들만 낳는 집이다. 그러니까 너 도장 찍어라. 위자료는 못 준다. 네가 우리 집 망친 거니까. 그 정도면 곱게 보내주는 거다.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준호 씨가 엄마 무슨 맞선이요? 그게 무슨 하면서 일어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매섭게 쏘아붙이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 인생 망치게 둘 줄 알아? 내가 너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손자도 못 안고 죽으란 말이야? 너 자식 없이 늙어가는 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너도 정신 차려. 이 며느리 정 떼고 새 출발해야 돼. 준호 씨가 저를 흘끔 보더군요. 그 눈빛 속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한마디 반박은 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거스르지 못하는 그 표정. 그 흔들림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협의 이혼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치다니 말 한 번 거창하게도 한다. 내가 너를 못 살게 군 적이 어디 있냐? 단지 자식 못 낳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못 둔다는 것뿐이야. 그게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이야. 너도 사람이면 알 거 아니냐? 그때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로 갔습니다. 임신 7주차. 일주일 전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그 말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있던 그 순간 제 뱃속에는 박씨 가문 5대 독자의 아이가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심장 소리를 내며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갈망하던 손자일지 혹은 손녀일지조차 아직 모르는 한 생명이. 저는 식탁 위 그 종이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순간 무릎이라도 꿇으실 거였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겠지요. 평화롭게.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모든 모욕, 모든 멸시,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떠오른 거지요. 한약 마시며 울었던 새벽 점쟁이 앞에서 음기가 새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굴욕, 동네방네 임신 못한다고 떠벌려진 그 수치, 친정 어머니가 저를 안고 미안하다 우시던 그 밤 그 모든 것이 그 종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임신 사실을 말한다면 시어머니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거고 저는 여전히 아들 낳아준 며느리로만 평생 살아야 한다는 걸. 시어머니의 광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 아이가 아들이라 해도 둘째 손자, 셋째 손자 시어머니의 욕망은 끝이 없을 거였습니다. 만약 딸이라면? 그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중매쟁이를 만나러 다녔다는 그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로, 그리고 이 일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 끝내기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다만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하고 싶어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정식 재판 이혼으로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깔끔하게 그냥 도장 찍고 끝내면 되지.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시댁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 친정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한 집에서 부부 생활을 더 이어갈 면목이 없어서요. 준호 씨가 그제야 무너지듯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 잠시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를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변호사 끼고 하든 뭘 하든 빨리 끝내라. 더는 못 기다린다. 그리고 너 위자료 얘기 꺼내면 안 된다. 우리 집 망친 게 너야. 그건 알지?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신혼집을 떠나셨고 저는 그 즉시 캐리어 2개의 옷가지와 책 몇 권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들이닥쳐 무언가를 따져 물을 일이 없도록 시댁 근처를 빠르게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친정 어머니 가게에 도착해 캐리어 2개를 내려놓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무말랭이 무침통을 떨어뜨리실 뻔하더군요. 서연아, 이게 무슨... 저는 그날 임신 사실만 빼고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 들고 오신 일, 새 며느리 알아보고 다녔다는 일, 그래서 친정에 좀 와 있겠다는 일까지. 어머니는 한참을 어이없어 하시며 식탁에 앉아 계셨고 시장에서 막 들어오신 아버지는 두부 함지박을 내려놓으시며 그저 그 집안 사람들이 하고만 되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께 거짓말 하나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어머니가 가게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출판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하고 좀 쉴까 해요. 친정 와서 천천히 마음 정리하면서요. 어머니는 그래라 그래. 우리 딸 좀 쉬어라 하셨습니다. 그게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고 두꺼운 옷과 헐렁한 앞치마 차림으로 5달을 버틸 수 있었던 첫 단추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가지 계획을 동시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임신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 둘째, 시댁이 평생 후회할 만한 이혼 절차를 만들 것. 대학 동창 중에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친구였지요. 워낙 차가운 성격이라 대학 때도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졸업 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 가끔 안부만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수진이가 한참을 침묵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잘 결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이 사건은 내가 비용 최대한 줄여서 진행해 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 알았지?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반 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옛날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모욕을 당한 날이면 집에 와서 그 내용을 일기장에 적었지요. 그게 100건이 넘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지요. 그런데 그 일기가 나중에 천금 같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가 너한테 전화로 뭐라고 할 때마다 무조건 녹음해. 핸드폰 녹음 기능.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약, 부적, 점쟁이 비용 영수증 있는지 다 찾아봐. 그것도 다 증거가 돼. 다행히 저는 영수증을 잘 모아두는 성격이었습니다. 한약 영수증, 부적 영수증,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이며 시어머니 환갑이며
시댁 행사에 들어간 모든 금액의 입출금 내역도 다 보관해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 살 때 보탰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닌 그 돈이 사실은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 친정에서 보탠 돈은 그 2배가 넘었다는 사실도 통장 내역으로 다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내 남편 정자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해. 그게 핵심이야. 병원 이름하고 검사 시기 아는 것 있어? 저는 그날 밤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김민철 비뇨기과 결혼 6개월 전. 준호 씨가 무심코 흘렸던 그 한마디. 수진이는 그 정보를 받자마자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의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못 되지만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이 병원에 직접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정식으로 이혼소송 들어가면 그때 신청하면 돼. 남편 쪽에서 거부한다 해도 법원이 인정하면 받아낼 수 있어. 그리고 수진이는 또 한 가지 단서를 더 잡아냈습니다.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신청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역서. 거기 준호 씨 이름으로 결혼 전 6개월 전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 잡혀 있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보관하던 자료라 저도 한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조회 신청에 가장 든든한 단서가 되어 주었지요. 또 수진이가 한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폭력 위자료 청구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 우리는 2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야. 하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였지만 그게 가장 깔끔하다는 수진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수진이는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 자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시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시어머니 손을 통해 어떻게 흘러갔는지 흥신소가 아니라 합법적인 자료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 수진이는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자격으로 사실조회와 금융정보 제공 명령 등을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합법적으로 열람 가능한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결혼한 이듬해부터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 땅 일부가 매매되어 있었고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니 시아버지가 알고 계실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건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파헤칠 부분이었지요. 그렇게 임신 13주, 14주가 지나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가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통통해지는 걸 보고 의아해 하시면서도 스트레스 풀리니까 좀 살이 붙나 보단 잘 됐어 하셨지요. 입덧이 심해 새벽에 화장실에서 토할 때면 어머니는 그저체 했나? 약 사다 줄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아시면 또 평생 가슴에 묻으며 사실 뿐이거든요. 일은 다 끝내고 평화로운 결말과 함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신 17주에 접어들 무렵 저는 친정 근처 산부인과로 검진을 옮겼습니다. 그날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살며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산모님 보이시죠? 여기 아주 또렷해요. 아드님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저는 진료실 의자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박씨 가문 5대 독자였던 거지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갈망하시던 그 손자가 정말로 제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차가워지더군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그 광기 속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무렵 수진이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준호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최말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시에 2개의 소장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이라는 소식, 그리고 본인을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으로 전화를 거셔서 저를 바꿔달라고 길길이 뛰셨다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엄마, 그 댁에서 전화 오면 그냥 서연이 가게에 없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시던 분이 시어머니의 호통 앞에서는 사부인 우리 서연이 더 괴롭히지 마세요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지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로 하셨다더군요. 본인이 워낙 자신만만하셨던 거지요.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며느리가 알아서 나가는 거라고. 다만 시아버지께서 그 무렵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고 계신다는 소식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따로 준비하고 계신 듯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은 임신 6개월에 접어들 무렵으로 잡혔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지만 다행히 한여름이 아닌 늦가을이라 두꺼운 트렌치 코트와 헐렁한 원피스로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는 긴 책상 뒤에 앉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배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수진이는 일부러 법정에서 제가 거의 일어서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발언을 본인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가는 길 친정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 서연이 너 살이 좀 부었네.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그렇기도 하지. 끝나고 한약이라도 좀 지어 먹자. 저는 어머니께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곧이에요. 곧 말씀드릴게요. 하고 속삭였지요. 법정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 시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으셨고 시누이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내가 이긴 게임이다라는 듯 의기양양하셨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수진이가 첫 패를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 김서연 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A는 결혼 당시 친정에서 신혼집 마련에 보탠 1억 원, 시댁 행사 및 의료비 등 결혼 생활 동안 부당하게 지출된 4천만 원, 그리고 그 외 기여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별도 소송에서 청구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 1억 5천? 야, 김서연, 너 도장 찍기로 했잖아. 위자료 없이 나가기로 했잖아. 판사님이 제지하셨습니다. 피고 측 모친께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모친께서는 별도 소송의 당사자이지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리에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수진이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박준호 씨는 결혼 6개월 전 강남 김민철 비뇨기과에서 정자 운동성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준호 씨와 그의 모친 최말순 씨는 이 사실을 원고 김서연 씨에게 결혼 후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제출합니다. 수진이가 법원에 정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역서를 단서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준호 씨가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준호야, 너 뭐 검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마치 처음 듣는 척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그 옆에서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보시더군요. 그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진작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저 그동안 말을 못했을 뿐. 판사님이 다음 기일을 잡으셨습니다. 사실조의 결과가 도착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복도 한쪽 구석으로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서연아, 잠시만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시아버지를 따라 법원 1층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준호가 검사 받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한 것도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도 막지 못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을 끌려다닌 사람이라 입을 못 댔어.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결심이 선 듯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알아본 거다. 그 사람이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 땅 일부를 내 모르게 팔았더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결혼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총 5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더니 그 사람 단독 명의로 된 상가 2채에 들어가 있었어. 시가 약 3억 정도 된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너한테 이혼 서류 들고 가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사람이 너를 내치고 새 며느리 들이려는 게 그저 손자 욕심이 아니더라. 새 며느리 친정에서 또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거였어. 지난번 너희 친정에서 신혼집에 1억 보태셨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 그것도 본인 통장으로 한참 굴리다가 너희 부부 명의로 옮긴 거다. 이자 떼고서.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다 돈으로 본다. 시아버지께서 그 서류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변경 이력, 매매계약서 사본까지. 그동안 시아버지가 본인 명의 자료를 일일이 떼서 정리하신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자료 내 변호사한테 줘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거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칼을 빼는 거야.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저는 시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늦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만약에 말이다. 네가 언젠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박 씨가 아니라 김 씨로 살게 해라. 그 사람 손에는 절대로 그 아이를 맡기지 마. 부탁이다. 늙은 시아비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다.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제 배가 좀 부른 것도 그분은 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시아버지께 받은 자료를 수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진이가 자료를 보더니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완전한 그림이야. 시어머니의 별도 자산 흐름이 다 정리됐어. 본 소송에서 시어머니가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우길 수가 없게 됐다. 이제 위자료 청구가 훨씬 단단해진다. 그리고 한 달 후 사실조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남 김민철 비뇨기과에서 정식으로 회신한 검사 결과지. 거기에는 결혼 6개월 전 박준호 씨의 정자 운동성 수치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란에는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단 0%는 아님.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 권유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지요. 두 번째 조정 기일, 그날이 디데이였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한층 풀이 죽으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머니 옆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앉으셨더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아버지께서 본인 명의 토지 사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셨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수진이가 두 번째 패를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본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 김민철 비뇨기과로부터 회신된 사실조의 결과입니다. 수진이가 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어떻게 이게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 최말순 씨의 정신적 폭력에 대해 본 의뢰인은 별도 소송에서 1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그 증거로 의뢰인의 결혼생활 일기 100여 건 그리고 일부 통화 녹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진이가 녹음 파일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그게 어떤 녹음이었느냐? 2달 전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 저를 찾으셨을 때 어머니에게 퍼붓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사부인, 그 천한 집 출신 딸년 어디다 숨겨놨소. 우리 5대 독자 가문을 너희 집안이 망치고 있어. 자식 하나 못 낳는 며느리한테 도장이나 받아낼 것이지. 변호사라는 이름은 어디다 갖다 붙여. 이게 다 그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키운 결과 아니냐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시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더듬더듬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좀 흥분해서 다 며느리 잘 되라고 한 소리예요. 한국 어디나 시어머니는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라고요? 수진이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본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한방병원, 부적, 점쟁이, 산부인과 등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의 검사 결과를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며 사기적 결혼 유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정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시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시며 한 번도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막고 있더군요. 준호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날의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거든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임신 7개월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물을 채 썰다 말고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저는 그제야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임신 7주차에 알게 됐다는 것, 그날 이혼 서류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까지.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칼을 도마에 내려놓으시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어쩌면 좋아. 그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있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너 정말 잘했다. 저는 그날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7개월간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그 다음 주 준호 씨가 친정 가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안 들이시는 통에
우리는 가게 옆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분식집 테이블이라 배는 가려졌지요. 준호 씨는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랑은 완전히 인연 끊을게. 분가할게.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한때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준호 씨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안 했잖아요. 제가 점쟁이 앞에서 굴욕당할 때도, 동네방네 임신 못한다고 떠벌려질 때도, 한약 마시며 토할 때도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게 드러나니까 그제야 분가하자고요? 그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더 이상 준호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준호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서연아, 그럼 아이는 우리 아이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랑 떨어지면 어머니 압박 없이 우리 둘이 천천히 노력하면. 저는 그 말에 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정말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한 김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저 임신했어요. 7개월째예요. 그리고 아들이에요. 박씨 가문 5대 독자가 지금 제 뱃속에 있어요. 준호 씨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짜로요.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분식집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임신? 7개월? 그게 맞아요. 제가 그날 어머니가 이혼 서류 들고 오셨던 그 토요일, 이미 임신 7주 차였어요. 그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만약 임신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묻힐 거라는 걸요. 어머니의 광기는 손자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후회하실 만한 결말을 만들겠다고. 준호 씨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양육비는 청구하겠지만 친권은 제가 단독으로 가져갈게요. 면접 교섭권은 법대로 인정해 드릴게요.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사람을 만날지는 본인이 정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게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큰 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시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그날 친정 가게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문을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시어머니는 가게 앞거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한낮의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요. 서연아,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그 아이는 우리 박씨 가문이 5대 독자야. 너 혼자 키울 수 없어. 우리 집안에 와야 해. 내가 무릎을 꿇을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어머니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이혼 서류 들고 오셨던 그날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너를 끌어안고 우리 며느라가 했지. 죽도록 잘해줬을 거다. 네, 그러시겠죠. 어머니는 그날 저를 끌어안으셨을 거예요. 며느라가, 우리 며느라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니, 그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 하나, 손자 하나만 보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김서연이라는 사람을 봐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5대 독자를 낳을 자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 손자를 평생 못 보실 거예요.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시어머니가 시장 골목 바닥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문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셨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떠벌리고 다닌 이야기로 저를 임신 못하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던 동네 분들이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되신 거지요. 그날 시장 골목에서 시어머니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가만히 다가오시더니 시어머니께 이러셨다는군요. 댁이 그 며느리 못 낳는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닌 그 시어머니요? 사부인. 그 며느리 지금 손자 7개월 뱃속에 들어있어요. 댁이 평생 가서 한 번이라도 그 손자 얼굴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이혼 재판은 약 2달 뒤 제가 출산을 한 달 앞두었을 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거의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준호 씨와의 이혼 인용, 청구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 중 약 1억 2천만 원이 인용되었고 별도로 진행된 시어머니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의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져 시어머니 명의로 빼돌려졌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시아버지 명의로 회복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시어머니가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7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소하셨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 결국 그 돈을 다 내셨지요. 평생 모은 비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시어머니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따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시어머니의 학대 정황과 친부의 양육의지 부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용해 주셨고 우리 아이는 박 씨가 아니라 김 씨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토록 부탁하셨던 그 약속을 저는 지킨 셈입니다. 저는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한 약 1억 9천만 원 중 일부로 친정 어머니 가게를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드렸습니다. 시장 바닥이 아닌 큰 길가 깔끔한 매장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어머니 이름을 따서 순잔의 반찬으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간판이 올라가는 날 그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에 출판사를 정식으로 휴직했고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분만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47분 저는 3.2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박하준이 아니라 김하준. 하준이가 100일이 되던 날 시아버지께서 친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평생 너한테 진 빚이다. 이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시아버지께는 2달에 한 번씩 따로 하준이 얼굴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무렵 시어머니와 정식으로 별거에 들어가셨고 이듬해 결국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칼을 빼신 그분은 끝까지 그 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니셨지만 시장 골목 그 통곡 사건 이후로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마저 시어머니의 자산이 다 빠져나간 걸 알고는 점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치며 사시던 시어머니가 노년에 와서 외톨이가 되신 거지요. 시어머니께서 한 번은 친정가게 근처를 서성이며 멀리서라도 하준이 모습을 보려 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하준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커튼까지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께서 손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실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는 가게 근처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꺾이셨던 것 같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가끔 연락이 옵니다.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어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카페에서 잠깐 하준이를 만나러 오지만 그때마다 어머님과 함께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어머님을 데려오는 순간 면접을 거부한다는 합의 조항이 있거든요. 준호 씨는 결국 그 조항을 어기지 못한 채 평생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어정쩡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준이는 올해 2살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외할아버지가 매일 시장에서 받아오시는 두부와 콩나물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출판사로 복직했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손자만 안겨드렸으면 시어머니가 잘해주셨을 텐데 너무 모진 결정이 아니었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모진 게 아니라 그저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킨 거예요. 만약 그날 제가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다면 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우리 하준이는 어떤 아이가 됐을까요? 형제도 없이 평생 5대 독자라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할머니의 광기 어린 사랑 속에서 자랐겠지요. 저는 우리 하준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으며 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마세요. 며느리를 아들 낳는 기계로 보지 마세요. 손자를 보겠다는 욕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짓밟지 마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갈망하시던 손자를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살게 되실 줄 그분도 아셨을까요? 자신이 휘두른 칼이 결국 자신의 손목을 잘랐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친정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사랑받고 자랄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그 약속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서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며느리가 너무 독했다 하실 거고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자업자득이라 하실 겁니다. 정답은 없겠지요. 다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그 말 뒤에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요. 혹시 우리도 시어머니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지요. 그런데 며느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며느리는 좋은 시어머니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며느님께, 따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고생 많다, 고맙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김서연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사연이든 저희 인생사연 우체국에서 진심을 다해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